난차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요, 까도 이렇게 나오는데 일본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고 해도 망언이에요. 그 일본 관련된 얘기는 또 나왔습니다. 계속 나오시네요. 네. 저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네, 이현주 의원님. 네.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네요. 네. 저도 그냥 지금 보도된 거 읽는 거예요. 미치겠다. 아니 근데 그 얘기 왜 하는 거지? 일단 저는 맥락도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한제국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예. 굳이 일제랑 비교하는 거랑,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국권이 상실된 상황하고 얼마나 다른데요? 그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실 자기 나라가 없으면요. 네. 자기 나라가 없으면 2등 국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서름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핍박과 이 차별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시대에 소위 출세했다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능력,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그 우리나라 전체적 우리나라가 스스로 주체적인 그걸 했을 때 훨씬 더 잘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일제보다 행복했는지, 근데 이분 왜 이러시는 건지, 왜 세상에 어떻게, 그리고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의 그 시대를 마치 행복했다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지. 네. 근데 이분이 국방장관이라는 게 더 국방장관 후보자라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뭐 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고 말 텐데, 네. 이게 장관, 그것도 국방장관. 그러면 이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됐을 때 그 나라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면 괜찮다는 얘기인가? 네.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힘 있는 그럼 나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넘겨줄 건가?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좀. 야, 전형적인 자격이 없어. 네, 전형적인 어떡해. 식민사관 논리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일제 때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를 하려고 할 때 그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썼던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래요. 기득권하고 이제 아닌 층을 갈라가지고 기득권이나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혹은 어느 정도 오피니언 리더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좀 우대해주고 좀 대우를 좀 해주는 거야. 뭐 완전히 대우는 해주지 않았겠지만, 그러면서 너는 쟤네들하고 달라. 너는 우월한 사람이고 너는 우수한 사람이야. 쟤네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지어줘가지고 이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잘 발달된 이 선민 밑에 있어야지 너네가 행복해. 쟤네들하고 같이 가면 안 되지. 이런 의식을 심어줬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남의 나라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냈는데, 이분이 지금 얘기한 걸 보게 되면 전체적인 맥락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완용 씨 얘기하는 것부터 좀 이상했었었는데, 이번에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유튜브라는 거잖아요. 8월 달에 올라온. 그것도 8월 14일 날 올라왔던. 네. 그러니까 광복절 바로 전날 나온 이 유튜브에서 조선을 승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나,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나,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일본이 우리를 점령한 것을 미워하는 건 그동안 다 했고 사과받고 돈 받았다, 이제 잊어버리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걸 안 당하도록 부국강병해야 되는 교훈을 얻는 게 중요하다든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분의 사고방식은
힘이 센 나라가 얼마든지 우리나라를 침범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 밑에서 편하게 살면 된다. 네, 이런 거잖아요. 지배해도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중국도 힘이 센데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밑으로 우리가 식민지로 들어가도 좋다. 뭐 이런 건가? 중국 밑으로 식민지로 들어가도 좋고. 근데 대통령이 이걸 알고서 사실 임명하셨을까? 설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법무부하고 지금 대통령실하고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도 인사 검증한다는데 그렇죠. 뭘 하는 건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검증이 뭐 제대로 하나요? 검증 안 했나 봐. 검증 안 하죠. 이분이 지금 말 거칠기로 유명했어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걸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아니 근데 국방장관으로서는 전혀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국방장관을 이런 분을.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대통령 지금 한두 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그 과거나 이상한 망언 한 개.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고 뭔가 입장 같은 걸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7일 날 청문회 때 뭐 무사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넘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그냥 그 야당을 무시하고 계속 이제 강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또 야당뿐만 아니죠. 언론도 무시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무시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도 그냥 뭐 이런 얘기 나오든가 말든가 난 나대로 간다. 뭐 이런 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사실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서 제동을 거는 것은 일종의 민주적 통제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임명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군가를 임명할 때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주권자의 의사를 갖다 반영을 하려면 거기서 국회를 통해서 이걸 견제하도록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한다? 그럼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어떤 한 작은 건이 딱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완전히 그냥 형이화시키면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헌법 정신을 무시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 딱 뭐 어떤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헌법 정신과 헌법의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두 건 이런 거면 좀 예외적으로 무슨 특별한 이런 거라고 생각할 텐데 계속 그러잖아요. 일반적이에요. 계속. 일반적. 그래서 누구 하나 한 명도 있잖아요. 여론에 따라서 그것을 물린 게 딱 한 명 있었어요. 옛날에 그 교육부 장관. 그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한번 있었나요? 네네,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죠. 그게 첫 번째 그거 할 때. 네. 근데 그 처음에는 그래도 왜 이렇게 두 명인가 물리면서 네. 약간 눈치 보는 듯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무슨 위원장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네. 쭉 이어서 한 번도 뭔가 이렇게 고려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개각에는 이 3명인데 이 3명 중에 뭐 한두 명이라도 지금 국민들 여론에 따라서 물리는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3명 다 별로지만 3명 다 자격이 없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런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단 말. 그래서 저는 헌법에 지금 헌법 원리에 따른 정치 운영 이 시스템이 붕괴된 상황이 아닌가. 조성민님께서 전형적인 친일파 입장입니다. 그때 그 당시 독립운동을 했건 안 했건 큰 시류는 바꿀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아무튼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가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영희 변호사님. 일단 그 단식은 중단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출석하겠다고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말하고 있어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소명이 있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가, 도주 우려가 있는가, 이제 이 3가지가 가장 포인트가 되잖아요. 예. 근데 일단 도망갈 염려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요. 네, 증거인멸 우려하고 이제 범죄 사실 소명인데 범죄 사실이 소명이 있다는 거는 검찰이 지금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뭐 하려고 구속을 시켜서 다시 수사하죠? 그렇다면 관건은
관건이 이제 그렇게 되면 증거인멸 우려 쪽에 이제 관심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영장 범죄 청구 사실 속에 증거 위증을 일부러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조금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본인에 대한 불리한 점들을 없애려고 시도하는 그런 일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이제 재판부에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히 있어 보이게끔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하고 그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파고 팠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증거인멸을 뭘 할 수 있을까? 지금 검찰에 사실 수많은 증거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도 사실은 함부로 인정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현주 의원님. 저는 이렇게 요즘에 한국 정치를 이렇게 보면서 예. 무슨 활극을 보는 것 같아요. 네. 활극. 근데 이게요. 야, 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너무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35,000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35,000불 정치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잘 봐줘봐야 중국보다 조금 나은 정도? 그래서 한 15,000불에서 한 2만 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 수준이다. 20년 전 수준.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죠? MB 때 그다음에 그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무현 대통령 고즘 근데 고즘은 그래도 좀 기쁜 일도 좀 있었어요. 중간중간에. 네. 활극이 있었지만 네. 근데 지금은 기쁜 일도 별로 없고 국민들이 너무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스펙타클하고 활극이 막 난무하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너무 짜증이 나지만 거기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얘기만 하고 있어. 근데 이러면 이건 개발도상국 정치라서 이걸 벗어나서 정치가 이 활극이 좀 스펙타클한 게 좀 덜해지고 예를 들면 지금 경제 같은 거 중국 경제 위기 또 미국의 어떤 그 상업 부동산 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한국 경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우리 국회는 생각하는지 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교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 지금의 북러 문제 이런 것도 우리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중국의 시진핑 만났지만 아 이거 뭔가 별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런 거 가지고 그다음에 국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계부채도 그렇고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야가 막 논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막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활극만큼. 그래서 조회수도 좀 떨어지고 하긴 할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 지루해지는 게 정치가 지루해지는 게 선진국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세부적이고 굉장히 전문적인 또 우리의 어떤 실질적인 경제와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처음에는 재미가 없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이제 역량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영장이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발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솔직히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이제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지 저 보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이런 상황들 자체를 저는 빨리 이제 이번에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저는 만약에 이것이 기각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제발 다시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런 거고 인용이 되면 사실 굉장히 큰 이제 파도가 치겠죠. 그렇죠. 네. 자, 그게 문제예요. 그걸 잘 극복해야 됩니다. 영장이 기각된다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힘이 실리고요. 검찰의 영장이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비판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관계는 사실은 법원에서 따지면 돼요. 재판에서. 그런데 굳이 구속까지 무리하게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요.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근데 영장이 그러니까 발부가 된다면 발부가 된다면 사실은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옥중 결제하면 되지 않냐, 공천도 하고 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제 결국 정치는 명분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명분에서 사실은 이제 밀리게 되는 수가 많죠. 왜냐하면 검찰이 그 동안에 탄압하느라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라고 이제 주장해 왔던 게 그 동안의 민주당의 얘기였는데 만약에 법원이 그 검찰에 손을 들어주게 되면 게다가 지금 국회에서도 이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저쪽으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제 일단은 깔고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재판이 있긴 네. 있겠지만 이미 여론 재판에서 그쵸. 쓸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보면 그래서 이제 기각이 뭐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용이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파란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 내에 상당한 어떤 격렬한 권력 투쟁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일단 지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국면까지 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민주당 사실 그동안 너무 내분도 심했고 골물대로 골마 있었던 게 있거든요. 이번에 또 그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그렇죠. 이미 보인 갈등이 네. 그냥 터졌어. 예, 표출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지금 시점에 터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총선 막 직전에 터져버리거나 총선 즈음에서 이후에. 터지면 끝장났을 건데 오히려 지금은 터진 거를 제대로 수습해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이재명 대표가 정말 본인의 정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해서 내가 이런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정부하고 혹은 여당이나 혹은 검찰이 이제 무도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응징한다. 이걸 지금 결기를 보여주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누구를 색출하자, 누구를 징계하자 이렇게 증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나서야 이렇게 종결이 될까요? 가라앉을까요? 갈등이? 근데 사실 그거는 예전부터 뭐 예를 들면 CO2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이름이 막 떠돌아다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겉으로 소리내어 말하거나 그것을 표현시키는 걸 되게 두려워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좀 선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어느 정도는 그거를 좀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고요. 이렇게 상황을 시끄럽게. 제가 이렇게 보면 네. 저는 이제 두 당의 속사정을 다 아는 상황에서 보면 이게 어쩌면 그렇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예. 자유한국당 상황하고 똑같냐.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때 막 탄참파들 색출한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온 전신에 막 그 명단하고 사진 돌아다녔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지층의 이 상실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의 막 자살 소동까지 막 벌어지고 이랬었는데 네. 죽은 사람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사고긴 했지만. 네. 근데 그러고 나더니 결국 어떻게 됐냐. 이게 뭐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그 대선 주자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한쪽에서 대선 주자가 나오면 반대쪽이 비토하고 반대쪽에서 대선 주자가 나오면 이쪽에서 비토하고 네. 이래가지고 안 모이는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어떤 비극으로 귀결이 됐냐? 민주당 쪽에 이제 검찰총장을 하던 분을 모셔오는 상황까지 돼버린 네. 거예요. 예.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저는 이게 보면 이 지금 두 당이 다 이런 것들을 물론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같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도도 다르고 그렇지만 어쨌든 두 당이 본질적으로 이런 속성들을 다 겪는 과정을 보면 이런 거 이게 두 보따리가 있는데 한 보따리 안에다 전부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일체화시켜서 억지를 끌고 가는데 이게 이제 힘겨운 거예요. 힘겨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우리의 어떤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 아닌가.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결과적으로는 대선에서도 이겼고 그다음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가지고 뭐 이준석 대표를 위시해서 전부 다 좀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많이 쇄신됐던 게 있거든요. 근데 대선 이긴 것보다는 전 좀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앞에 거는 뭐 그런 그렇게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당이 그냥 어제 오늘 만들어진 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갈등은 이 상황을 가지고 극복해낼 수가 있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자꾸 터질 걸 안 터뜨리고 골물과 그대로 그냥 섞기만 그렇죠.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하고 다 이렇게 터질 건 터지고 그래서 저는
다시 그러면 합할 수 있으면 합하는데 아니면 그냥 각자 자기 길 가는 것도 그렇죠. 방법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정리할 수 있죠. 너무 우리가 있잖아요. 전부 다 단결해야 돼. 우리가 전부 다 단합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에 막 빠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우리 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상한 어떤 옛날부터 우리 막 단결해야 돼, 단합해야 돼 이런 고정관념에 막 빠져 있어. 근데 사실 그게 가능해서 서로가 공존할 수 있으면 공존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각자 자기 길을 갈 때 오히려 나중에 있잖아요. 정책적으로는 더 비슷해서 연대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굉장히 협력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비명계, 반명계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리고는 친명 그리고 친명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후에 그러면 당이 이재명 중심으로 다시 재편된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일단 당 자체는 그래 보입니다. 네. 지금 원내대표도 사실 새로 뽑는데 일단은 친명계를 다 친명 후보고요. 표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살아있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중심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구속영장이 네. 인용되더라도 일단은 당대표 중심으로 가고 당대표가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면 스스로 물러나서 뭐 비대를 꾸리든 뭘 하든 그건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대표는 이 가결파들이 이렇게 득세했으니 가결파 말대로 이쪽이 움직여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되고 이럴 때는 차라리 정리를 해주고 그러기에는 해줘야죠. 분포나 이런 게 너무 낮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압도적 탈당한 지지를 사람들도 받는 게 아니니까. 많고 새로 입당한 사람도 많은데요. 저는 탈당한 사람과 입당한 사람은 똑같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가결파들이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이 당을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만들어놨어. 나는 정말 민주당이 싫어라고 해가지고 탈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민주당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니네들 싸우는 거 내지는 대표를 이렇게 팔아먹은 거 이게 싫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사실은 진보 개혁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좀 소수잖아요. 네, 원래는 소수죠. 그렇죠. 네, 네. 소수인데 민주당에서 여기서 조금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정권 재창출 어렵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까지 근데 할 필요가 없다고 보세요. 생각하는 거죠. 민주당이 만약에 그렇게 되잖아요. 네. 저는 원심력은 같이 커질 거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다 서로가 서로를 그런 식으로 막 계속 얘기하면서 올가매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누구 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 안에서 딴 얘기하면 넌 누구 편이야? 이런 얘기를 꼭 들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쪽도 어차피 분열이 됐어. 네. 그러면 부담이 덜한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근데 어차피 그럼 이제 진짜 진검승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다가도 또 투표할 때 되면은 또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때가 되면 또 틀려져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그냥 찢어지고 분열되고 한번 좀 정리되는 타임에 올 테니까 한쪽만 오히려 분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있잖아요. 한쪽만 분열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이게 쌍방의 어떤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열되면 양쪽이 다 분열돼요. 그거는 이게 힘의 역학관계상 그렇게 흘러가요. 이게 우리 물리학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이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것이 힘의 역학관계가 똑같거든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원자나 분자 얘기할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카리스마 있는 단 한 명의 그렇지. 한 명의 영웅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그 타임하고 조금 다른 맞아. 부분이 있는 바로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제 시대가 더 이상 그렇게 작동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 같다 이 말씀을 왜 네. 드리냐면 옛날에 YSDJ처럼 나를 따르라 하면 와 이게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솔직히 진짜 옛날 그래서 같으면 민주당 분당 가능성이 거의 좀 떨어집니다. 나는 분당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한쪽이 어느 정도는 숨죽이고 좀 투영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서 이제 사실을 공존하는 룰을 찾아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원래는 그게 이제 그 양당제에서는 이게 개파가 불가피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딱 두 세력만 있어요. 그 말이 돼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러니까 개파가 불가피한데 그 개파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할 수 있는 룰을 찾아내는 게 그 사람들의 정치 역량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춘추전국 시대로 가는 거지 뭐. 근데 이제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약간 과도기적인 상황이고 내가 보기에는 조금 정리가 되면 다 스스로들 깨달을 거예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다 같이 망한다. 그런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일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있습니다. 시내가 곳곳 차단되고요. 탱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시내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시내에서? 네, 시내에서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있습니다. 미사일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무섭다 진짜. 네. 북한하고 비슷한 장면인데. 아이고, 네. 자, 강서구청장. 자, 재보궐선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저는 이제 지금 보면 네.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 가결과 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결집돼 있거든요. 그렇죠. 보수 세력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불운이 나의 행운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보세요. 반드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물론 구청장 선거라서 한계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저는 민심이 표출이 된다라고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강서 구민들이 바보가 아닐 거예요. 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강서 구민들이 분명히 표출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으로 지금 나갔는데 게다가 대법원 판례 이런 거 다 지금 무용지물이 돼버렸잖아요. 예, 잘 생각하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조금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겠죠? 그렇죠. 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그냥 뭐 우리야 그 안에서 누가 잘잘못에 이런 것보다도 예. 그냥 이렇게 막 이 얽매여 있는 특히 우리는 이제 여당이니까 더 얽매여 있잖아요.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한쪽이 혁신이 되든 아니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혁신이 돼도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고요. 예. 아니면 민주당이 갈라져도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게 결국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게 이렇게 한번 터지는 것이 올 것이 온 게 차라리 잘 됐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잘 수습해서 기회로 만드느냐 이거는 민주당한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재명 그렇죠. 대표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어진 그렇잖아요.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도 예. 이게 정말 정말 이현주 타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